왜 나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끝나지?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상대가 분명히 바뀌었는데 마지막 대사가 거의 같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반복되는 건 전부 패턴이고 이 패턴은 이름이 있습니다. 연애를 3번 똑같은 이유로 끝낸 사람을 본 적 있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말은 이랬어요. 너는 내 마음을 몰라. 심리학에서는 이걸 추격, 철수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한 명은 다가가고 한 명은 물러서고 그게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상태. 1987년 하잔과 쉐이버가 700명이 넘는 성인을 조사했더니 가까워지면 불안해지는 사람이 약 20%, 가까워지면 숨고 싶어지는 사람이 23%였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노력해도 결말이 비슷해집니다. 상대가 안 맞는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오늘 할 이야기는 3개의 질문입니다. 2개는 상대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마지막 하나는 거울을 돌려야 할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왜 하필 이 순서여야 하는지 그게 오늘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3질문은 그냥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면 답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래가는 커플이 공통으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상대의 세계를 한 칸씩 읽고 있다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걸 러브맵, 사랑의 지도라고 부릅니다. 고트맨이 붙인 이름이에요. 이 지도가 얕으면 사람을 바꿔도 같은 자리에서 막힙니다. 결말은 여기에 먼저 두고 시작할게요. 반복 이별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의 프로필은 다 아는데 내적 지도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직업, 나이, 성격, 키, 연봉. 그건 조건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조건은 이유가 아니에요. 작년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서울대를 다니는데 열등감에 잠 못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봉 1억인데 참치김밥 한 줄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바깥에서 보면 부족할 게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안쪽은 완전히 다른 날씨입니다. 조건을 읽는 건 쉬워요. 그 조건을 그 사람이 어떻게 겪고 있는지는 묻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사랑을 태우는 감정이 등장합니다. 내 마음 같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가장 먼저 사랑을 태웁니다. 내 세계의 지도로 상대를 읽으려 하니까 자꾸 어긋난 좌표만 보여요. 상대의 좌표는 상대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도는 어떻게 넓어질까요? 질문으로 넓어집니다. 1997년 아서 아론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처음 만난 2사람을 앉혀놓고 45분 동안 서로에게 36개의 질문을 주고받게 했습니다. 질문은 점점 깊어지도록 배열돼 있었어요.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만큼 친밀하다고 답했습니다. 친밀감은 고백이 아니라 서로를 점점 많이 아는 감각에서 자랐습니다. 반대로 오래 사귀었는데도 지도가 비어 있으면 함께한 시간만 쌓이고 거리는 안 좁혀집니다. 한 가지 단서는 짚고 가야 합니다. 아론 본인도 이 실험이 사랑을 만든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질문은 친밀감을 가속할 뿐 사랑을 완성하지는 않습니다. 스턴버그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친밀감, 열정, 헌신이 다 갖춰진 완성에는 도달보다 유지가 더 어렵다고요. 지도는 한 번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해야 살아있는 지도가 됩니다. 오늘 할 한 줄은 짧습니다. 오늘 밤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 5년 뒤에 뭘 하고 싶어? 대답이 바로 안 나오면 그게 지금 2사람의 지도 크기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크기를 알아야 넓힐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옆 사람에 대해 아는 것 중 진짜 그 사람의 안쪽에서 나온 건 몇 개일까요? 이 질문만으로도 절반은 답이 보입니다. 근데 지도가 있어도 한 사람이 다가가면 한 사람이 물러설 때가 있어요. 그건 지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를 그렸다고 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가가도
다른 한 사람이 고개를 안 들면요. 그 순간에 관계는 조용히 달아갑니다. 먼저 답부터 드릴게요. 고트맨 연구소가 커플 수십 쌍을 6년 동안 따라갔습니다. 결혼을 유지한 사람들은 상대의 작은 말에 86% 반응했어요. 이혼한 사람들은 33%였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전부예요. 사실 고트맨은 더 무서운 숫자도 갖고 있습니다. 부부가 15분 동안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이혼 여부를 93.6% 맞췄거든요. 15분이요. 정답지는 4가지였습니다.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고트맨은 이걸 이혼을 부르는 내기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넷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가 있습니다. 경멸입니다. 비꼬기, 눈 굴리기, 조롱. 사랑이 식는 게 아니라 사랑 위에 조금씩 금이 가는 소리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오해합니다. 사랑을 이벤트로 생각하거든요. 기념일, 프로포즈, 선물. 고트맨이 본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커플은 식사 한 번에 무려 100개 가까운 작은 신호를 주고받아요. 심리학에서는 이 작은 신호를 연결의 신호, 영어로 비드라고 부릅니다. 비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저 새 봐봐 하는 그 한마디요. 오늘 점심 뭐 먹었어도 비드이고 드라마 보다가 툭 던지는 이 배우 좀 웃기지 않아도 비드입니다. 상대가 고개를 들고 어디 하면 86%의 세계고요. 응 하고 폰을 계속 보면 33%의 세계예요. 여기서 잠깐 멈춰 볼게요. 오늘 옆 사람이 창밖을 가리키며 한 말에 몇 번 고개를 드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들은 너무 작아서 지나간 다음에는 아예 기억이 안 남거든요. 근데 관계의 점수는 여기서 매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바우마이스터는 2001년에 나쁜 건 좋은 것보다 강하다는 논문을 냈어요. 부정적인 경험 한 번이 긍정적인 경험보다 심리적으로 3배에서 5배 세다는 거예요. 비난 한마디를 덮으려면 다정한 순간이 최소 5번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3%짜리 반응률로는 아무리 주말에 잘해줘도 복구가 안 돼요. 평일 내내 새는 구멍이 더 큽니다. 이 지점에서 그럼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고개를 안 드는 걸까 궁금해지실 거예요. 많은 경우 답은 사랑이 식었다가 아닙니다. 심리학의 정식 이름이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 성인 5명 중 1명 이상이 이 유형이에요. 회피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워지면 몸의 긴장이 올라가도록 배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밖의 새 한 마리에 같이 고개 드는 그 순간이 본인에게는 아주 작은 과부하예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왜 반응이 없어 하고 서운해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더 물러서고 나는 더 다가가요. 앞에서 말한 그 추격, 철수 패턴이 여기서 조용히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사랑해 라는 말을 몇 번 하느냐가 아니라 창밖의 새를 가리킬 때 몇 번 고개를 드느냐. 오늘 하루 옆 사람이 툭 던진 작은 말에 내가 몇 번 고개를 들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그 숫자가 지금 관계의 진짜 점수입니다. 근데요,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데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 번째 질문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질문은 방향을 한번 틀어야 합니다. 앞에 두 질문은 밖을 향했습니다. 지도와 신호, 전부 상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세 번째 질문은 방향을 틉니다. 거울을 돌려야 해요.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사랑할 상태인가? 먼저 결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 이별자의 공통점은 상대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학에는 이미 이 패턴의 이름이 있습니다. 추격, 철수 패턴. 다가갈수록 더 물러서고 물러설수록 더 다가가는 쳇바퀴입니다. 누가 이 쳇바퀴를 만들까요? 1987년 하잔과 쉐이버의 분포를 다시 꺼내봅니다. 회피형 23%, 불안형 20%. 불안형이 회피형을 고르고 회피형이 불안형을 고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알아본 거예요. 반복된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내가 그 패턴을 알아본다는 신호예요. 이별 상대를 내가 조용히 고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숨이 턱 막힙니다. 지금 연애할 상태인가?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이 조용해져요. 상대 얘기는 30분도 할 수 있는데 내 얘기는 3분을 못 넘깁니다. 조용해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상대를 감정의 충전기로 쓰려고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외로움을 맡기고 내 자존감을 맡기고 내 하루의 기분까지 맡깁니다. 충전기가 약해지면 다른 콘센트를 찾습니다. 이별이에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어릴 때 우리가 애착 유형을 고르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배선일 뿐입니다. 근데 배선은 다시 그을 수 있어요. 30초만. 이미 관계 안에서 괴로운 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상대가 해당된다고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같이 이 질문을 꺼내는 순간부터 배선은 다시 그어지기 시작합니다. 고트맨은 이걸 회복 시도, 리페어 어템트라고 불러요. 싸운 뒤 던지는 어색한 농담 한마디, 등을 살짝 두드리는 손, 그 작은 시도가 쌓여 관계를 새로 짭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고트맨의 5대1 비율이에요. 상처 한 번을 덮으려면 따뜻한 순간 5번이 필요합니다. 5대1. 이 비율이 맞을 때만 관계가 버텨요. 자, 거울로 돌아갑니다. 오늘 종이 한 장만 꺼내보세요. 오늘 할 한 줄입니다. 오늘 밤 내 마지막 3번의 연애 끝을 써보기. 같은 문장이 있다면 그게 이름입니다. 지쳤다, 외로웠다, 무서웠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그건 상대 이름이 아니에요. 내 배선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붙는 순간 도망치던 것이 대화가 됩니다. 배선은 다시 그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한 가지가 남습니다. 순서예요. 새 질문은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한 방향으로 이어진 계단입니다. 1번이 얕으면 2번이 안 들립니다. 2번이 무너지면 3번까지 갈 힘이 남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상대의 내적 지도가 비어 있으면 옆 사람이 창밖을 가리켜도 그게 신호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냥 새 얘기로 들려요. 신호를 놓치기 시작하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서운함이 쌓인 상태에서 거울을 돌리면 거울이 안 보입니다. 원망이 먼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입니다. 지도 먼저, 신호 다음, 거울은 마지막. 한 화면에 담아두고 싶은 분들을 위해 딱 3줄로 다시 정리합니다. 1번, 이 사람의 내적 세계를 나는 알고 있는가? 2번, 이 사람은 내 작은 신호에 몇 번 반응하는가? 3번, 나는 지금 사랑할 상태인가? 이 3줄이면 충분합니다. 캡처해 두세요. 80년 동안 724명의 삶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가 1938년에 시작했어요. 돈도 보고 커리어도 보고 IQ도 봤습니다.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50세의 관계 만족도가 80세의 건강을 가장 잘 맞춘다. 돈도, 성공도, 유전도 아니었어요. 옆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50세의 내가 옆 사람과 어떤 상태인지가 30년 뒤 내 몸 상태를 제일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만든 스턴버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표현 없이는 가장 큰 사랑도 죽는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꺼냈느냐.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원했던 게 오래가는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끝나지 않는 안정감이었는지 그 둘을 구분해 보세요. 둘은 닮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안정감은 혼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래가는 사랑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을 때만 만들어져요. 1번 지도, 2번 신호, 3번 거울.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지막 연애를 떠올리며 이 세 줄을 한 번만 통과시켜 보세요. 어디서 멈췄는지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멈춘 자리가 다음 사랑이 시작될 자리입니다.